안녕하십니까. 충심포럼에서 운영하는 단소리 쓴소리 유튜브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방송 상편을 방송해 드렸고, 오늘은 중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중편에서는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이날 최서원, 여기서 최서원은 최순실에 대한 개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서원이를 최원장 혹은 최서원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가 과거에 유치원 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평소 최 원장으로 호칭하면서 최 원장의 청와대 방문일 것이다. 최 원장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선 당시 청와대 방문 경위만 설명하려 한다. 혹자는 내가 세월호가 침몰하자 당황해서 최 원장에게 대책을 물어보려고 긴급히 호출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 원장의 방문은 그 전에 예정돼 있었다. 최 원장은 그 전부터 가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속옷 등 일상용품을 대신 구입해 가져다 주곤 했다. 내가 정치 일정으로 따로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거니와 이런 것을 대신해 줄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터 알고 지낸 그녀에게 부탁한 것이다. 이동환 변호사님, 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오늘은 그 중편이거든요. 네. 그 여기 보면은 이 중편에서는 전 최순실, 그 최서원이라는 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께 하나 그 상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서원에 대한 그 변론하는 거 있으시죠? 네. 마침 제가 그 최서원 씨의 변호인으로서 그 몇 가지 소송을 진행을 해온 상태라 좀 더 감회가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거 1심에서 승소하셨던데요? 그 사건 내용이 뭐예요? 말씀해 줘도 문제가 안 된다면 말씀 주시죠. 뭐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JTBC의 속칭 이제 태블릿 PC 사건에 대해서 이 최서원 씨가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 태블릿이 특검에 의해서 조작이 돼 있더라. 이것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것을 내가 다시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런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유체동산 반환 청구라고 해서 태블릿을 검찰이 나에게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 2개가 있는데 2개 모두 승소를 한 상태고요. 지금 하나는 항소심 진행 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까지 네네. 하나 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전에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롭게 그러면 최순실 쪽에서 고소를 해서 새롭게 재판이 되었던 것을 맡으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18년 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너무 어수선하게 이 재판을 받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걸 못 따졌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검찰에서 숨기는 것도 많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게 정말 엄청난
그 조작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걸 저도 이제 공식적인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엄청난 형을 받은 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새롭게 소송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긴 시간 네. 벌을 받은 거예요? 좀 뭐 이것저것 다 기간이 그렇게 예. 길어? 워낙 이제 특검하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죄를 이렇게 뭐 적용해서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받으신 거에 비하면은 뭐 약과죠. 약과인데 32년형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최서원 씨는 18년형을 받았다는 거죠. 그 태블릿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박영수 특검에서 그 삼성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이 태블릿을 통해서 교신을 했으므로 최서원이 중간 매개자가 돼서 그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도 아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제 오늘 그 주제하고는 이제 별도의 말씀을 제가 최근에 그 떠올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뉴스화 됐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린 것들이고, 그 부분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또 좀 그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네. 한번 그 속 시원하게 그 네. 답을 좀 내드리는 거로 하고, 네. 억울한 분은 억울한 분대로 좀 참아 주시고, 네. 어떤 그 법에서 심판을 해 주시는데, 우리 그 이동환 변호사님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변론들은 서로들 맞지 않는 변론인데 어떻게 어렵게 그런 그 변론을 맡게 되셔서 또 승소까지 이끌어내셨고, 또 그분들한테는 어떤 그 구세주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나중에 따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서원이, 그러니까 최순실을 그때 불렀던 것은 긴급 호출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네. 여기 해고록에 네.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뭐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거짓말 하실 이유도 없고요. 몇 차례나 아마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서원 씨는 이제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맡아서 도와줬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본인이 이제 여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남성 비서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도와주실 분이 필요했었는데, 그분이 바로 최서원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그렇죠. 그런 일들을 쭉 맡아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참 전에 이제 박 대통령께서 정치 입문하실 때부터 도와줬던 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정호성 비서관을 비롯한 다른 여러 비서관들과도 아주 친밀하고요. 그런 사이였는데, 뭐 그날도 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뭐 사소한 심부름 사항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와 있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와가지고 뭐 그 비서관들하고 좀 환담을 좀 나눈 걸로는 기억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 최서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논의하거나 이럴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 보면 정말 그 와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왔다고 보고를 받고 근데 그때 그 사람하고 얘기할 상황도 아니었고 또 내용적으로 그 사람하고 뭐 협의할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빠뜨리고 좀 당황해서 그런지 그 전문가들 또 거기에 전문 그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좀 시간이 가더라도 불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 가면서 자문을 들어가지고 조치를 쭉 해 오셨으면 괜찮은데 워낙 그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고 황당하고 또 당황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고 네. 제가 여기서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의 청와대 조직이라고 하는 쪽에 그 안전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런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문단이나 전문가가 없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긴급 대응 체제 이미 마련돼 있고요. 저희 모든 조직이 그걸 목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나중에 사실 이 세월호 사고 문제도 좀 그런 시스템에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발생한 건 맞다 이런 취지지 어떤 그 대응 체제 자체가 완전히 뭐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만은 당일날에 실시간으로 사고 현장의 어떤 정보가 정확하게 입수가 안 되더라. 예. 이런 문제가 노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국가안전처라는 그런 새로운 조직을 이제 신설하면서 해경이 담당했던 업무를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틀을 내가 다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거기 이제 그 기사 쪽에 어느 데 보면 그 민주당의 그 안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사진 피켓을 하나 들고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은 괄호 열고 닫고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그 허무맹랑한 세월호 7시간의 루머가 참 너무 기가 막혔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말씀을 힘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이 세월호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주 난동을 피운 아주 대표 주자가 딱 이렇게 사진에 잡혔더라고요. 그게 그 사진이죠? 안민석, 김경진, 박영선, 도종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민석 의원은 정말 굉장히 좀 악랄한 그 선전선동을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 사람 요즘에 고발당한 것 같던데? 아마 최근에 이제 그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이 이제 기소하기도 했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도 세월호 7시간 뭐 했나 계속 그거를 이제 부각해가지고 국민 여러분을 선동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뭐 어떤 불순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언젠가는 아주 큰 책임을 져야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참석한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 당시 나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위치는 모른다고 답한 것이 많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데 불을 붙인 측면이 있다.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을 함부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보안의식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모양새가 됐다. 이것은 잃어버린 7시간이라고 명명되면서 각종 허무맹랑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다. 이 말씀이 굉장히 하기 어려우신 말씀인데 사실은 대통령 동선은 진짜 알아야 될, 청와대 내에도 알아야 될 한두 사람만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김기춘 비서실장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쪽에 사전에 나온 그 사람들은 그냥 억측의 질문도 아닌 질문을 되도 않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하여튼 간단한 건 아닌데 일단은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것을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사고와 관련돼서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도 해서 과연 이 사고 상황에서 대통령의 위치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야당 의원들의 그런 사고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네. 근데 그 비서실장하고 그 안에 있는 비서 관이나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그 대응이 대통령 한 분에만 밀어놓고 어떤 그 대응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보여졌거든요. 네네. 그 조직이 그거 보고서 난 깜짝 놀란 것이 어떤 그 도예나 광역자치단체에 가도 거기 참모들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청와대라는 그 조직이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 해주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더라. 그렇죠. 지금 그 정확한 답변이 대통령 위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해밖에 딱 알맞다 그랬죠.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안상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자기네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실수라고 봐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선가 어떤 지휘는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은 했으면 그나마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그냥 억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좀 하나의 아쉬움 정도 그런 거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기사에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얘기들 오늘 그 해고록에 기재를 해주신 내용들 이렇게 이제 그 조합을 해서 가만히 보면 그 청와대 그 본관 위치하고 대통령님이 계시는 곳하고 그 거리가 그렇다고 보면 크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그 당시 보면은 참 그 현재 복장에다가 그 비서들하고 빠르게 그 직무실로 거기 가서서 거기 그 비서실장 이하 그
수석들 다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다음은 뭐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대책 회의를 하고 그러고서 대책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제 여기는 그리 없어요. 근데 글을 네. 쓰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독자로 하여금 이거 보는 분들은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그 관저가 바로 이 지근거리에 있는데 뭐 안보실이나 비서실에서 당연히 달려가서 이런 문제는 좀 논의하고 빨리 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뭐 대외적으로 뭔가 정보를 많이 이렇게 노출시킬 수는 없다는 어떤 그런 원칙에 아마 좀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대응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 운영위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실장이 직접 그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동선을 좀 설명을 하는 방식도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그런 방법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좀 후회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보안도 좋고 원칙도 좋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상대방에서는 그자들은 원칙을 얘기하고 그대로를 사실을 얘기해도 저희들 마음에 드는 얘기로 끌고 만들고 갈 건데 네. 그런 그 오해 소지를 말을 그 정도로 해서 그다음에 이어주질 못했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기사화돼 있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그 안민석이 같은 아이들은 미안합니다. 아이가 아니고 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되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 해고록으로 지금 이제 대신하고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억울하고 참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들이고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는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께서도 아마 답답하고 참 왜 이랬을까 하는 걸 아시면서도 여기서 강한 메시지를 좀 해주고 싶으셔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톤을 낮추고 그때 그 상황 짤막짤막하게 이제 좀 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길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국은 현장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위기 상황에 야당이나 어떤 선동 세력들이 이제 대통령이 어딨냐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언론에서 그 도를 넘어서 마치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었다.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어느 남정네를 만나고 다니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기사를 쓴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그와 같은 이제 기사를 냈는데, 아무리 비난을 하고 싶더라도 사실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국민 선동하는 여론에 편승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퍼뜨리는 것, 그런 것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참 억울한 게 이 기사만 보고 아니라 그 당시 뉴스 보고 그 뒤에 뭐 이제 재판 뭐 등등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관심 있게 거의 그 뉴스를 큰 뉴스들은 이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이는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잘못 모셔서 참 죄송하다 하는 자들도 없고
그 당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어떤 그 지혜복권에 있는 사람처럼 또 그런 그 권한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몰지각하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그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그 밀고 간 사람들 지금은 이제 알 건 다 알았으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늦었지만은 자기들이 그 죄에 대한 죄송하다는 이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이 언론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이저급 언론사들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한 그 책임도 더욱더 막중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얼마든지 허위 가짜 뉴스에 의해서 특정 정치인이나 하여튼 다른 국민 여러분께 이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라도 아주 강한 처벌 내지 제재가 주어지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밤새도록 그 상황을 모니터링 하시다가 현장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현장으로 진도 실내 체육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 이튿날에 거기로 갔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참모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문매를 맞는다. 예. 누군가 이제 막 물병 같은 거를 던졌나 보죠. 그 전에 아마 정홍원 국무총리이셨었나? 네, 정홍원 총리가 팽목항에 방문을 했다가 그 가족들로부터 물병을 던지는 걸 맞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하루 사이에 뭐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졌는지 그건 좀 약간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참모들이 가시지 않고 국무총리가 갔으니 네. 그래서 가서 지금 사태 수습을 해 가면서 갔으니 네. 대통령님께서는 안 가셔도 됩니다. 뭐 이제 이런 그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이제 정말 반대한 분들 투성이었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현장을 가셨다고 하는 그 용기, 네. 그 책임감, 네. 그 사명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당신께서 직접 가실 필요는 없는 사안이죠. 사실은 뭐 이미 경찰이 상황을 통제를 하고 있고 다른 구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미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청와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시를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현장을 가서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는 잘한 일이라고 봐야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이들 있으면서도 네. 이제 대체 방안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셔야 되겠다는. 그런데 이제 그분 말씀 중에 그 전에도 이제 이번에 회고록의 기사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당신은 한참 저거 할 때 어머니를 흉탄에 보내셨고 또 아버지마저도 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보내셨고 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의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 반대 역지로 보면 학부모들 입장으로 봐서는 네. 속이 얼마나 애타고 힘들고 우라가 터질까 하는 것들을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 안 갈 수가 없다 하는 생각으로 가셨을 거라고 보고 네. 가신 부분은 참 대단히 잘하신 일이라 만약에 안 가셨다 그런다면은
이거 뉴스화하고 국회에서 그 하기 좋은 얘기 골라서 하는 자들한테 그 후에는 굉장히 더 큰 아마 책 한 권이 나올 만한 얘기들을 쏟아졌을 거라고 봐져요. 네, 네. 그 당시에 뭐 벌어졌던 그 각종 언론사들의 그 실시간 보도를 보면은 사실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이들에게는 참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도 심각하고 좋지 않은 얘기들 계속적으로 이제 24시간 동안 떠들어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피해자들의 이제 유가족들도 사실 그 정도로 분노 할 만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이 책임 소재를 계속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대통령을 향한 원망으로 아마 그 사이에 채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변호사님,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상편, 이제 중편 하면서 중편을 제한된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다 못 드렸고, 그 이제 이 중편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정무수석을 현장에 남겼더라면 네.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다. 네네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좀 그 정리 말씀해 주시는 거로 하면서 이 중표는 네.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대충 흐름만 그 이제 전하는 거로 하고 네네. 중표는 여기서 네네. 끝날 수 있도록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정치학의 이제 고전을 보면은 갈리아 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 일대기를 적은 책인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대장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전투 현장에 직접 임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서 어떤 업적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한번 본인이 진도까지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다면은 거기에서 뭔가 좀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쯤 보여주고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정무수석을 내가 남기고 올라왔으면 어땠었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거기서 한 이틀 사흘 정도 더 현장을 지키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공부한 게 네. 대통령은 그 비서실장의 그 안에 있는 수석들이나 뭐 담당 그 비서관이나 비서나 뭐 여러 그 세분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또 해당 그 담당 그 청이나 부나 이 책임 장관이나 청장이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그 대통령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이 상하 좌우 종행적으로 움직일 거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수석을 남겨놓고 제안을 한 모양인데 주위에서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대통령이 그러실 거 없고 저희들이 여기 책임 부서들이 다 여기 있으니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올라가십시오. 네네. 뭐 이러다 보니 또 네. 그것도 그런 것 같다고 판단되었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놔두고 올라와야 되는데 같이 이제 왔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하는 일들 그 보니까는 네. 상의 하달을 하든지 하의 상달이 되든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뉴스 따로 보고 따로 막 이렇게 네네. 되다 보니까 이제 네네. 결론은 네. 내가 이 그 수석을 두고 왔었을 걸. 네, 네. 제 판단은 뭐 그렇게 그 네. 그림을 그려봅니다. 네, 뭐 그렇죠. 그게 제일 좋았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저는 좀 더 나가서 대통령이 거기서 좀 머물렀으면 어땠을까. 하룻밤이라도. 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더 좀 그래도 안심을 좀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뒤 몇 시간 뒤도 이제 네. 정말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네네. 하여튼 뭐 이렇게 답답하고 좀 그래요. 예, 충신 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은 그 제 곁에서 저의 질문에 그 섬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은 사실 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이런 시간을 가져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쾌히 질문 같지 않은 질문, 부드럽지 못한 질문, 서투른 질문 다 이렇게 받아주셔가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읽어보지 못한 그 독자들 위해서 그 흐름을 지금 저희들이 전달해 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렇게 계속 좀 도와주시고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중편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에 관한 하편은 다시 저희들이 그 녹화를 해놨다가 다시 이 중표 녹화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